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첼시 원정에서 0대2 완패를 당하며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첼시전 패배는 당장 올 시즌의 성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리고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까지 꺾어놓는 실망스러운 경기 내용과 운영이 더 큰 문제였는데요. 영국 공영방송 BBC는 고군분투한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가 토트넘 구단의 문제로 인해 손상됐다는 현지 팬들의 사과 메시지까지 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첼시전 활약과 영국 현지의 반응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연기됐던 첼시와의 경기 패배하면서 최근 리그 3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34경기를 치른 시점에 승점 60점으로 리버풀과의 승점 차이가 15점으로 벌어지며 추월이 불가능해졌고 4위 에스턴 빌라와의 승점 차도 7점으로 유지가 됐는데요. 이전에는 그래도 토트넘이 빌라에 비해 덜 치른 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력으로 쫓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력 추월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이고 에스턴 빌라가 한두 번 미끄러지더라도 토트넘이 모든 경기를 다 이기고 득점까지 많이 올려야 하는 산술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심지어 6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추월당하지 않으리란 법도 없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7위 뉴캐슬에게도 뒤집힐 수 있는 그럴 정도로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도 토트넘의 첼시전 악몽이 이어졌는데요. 전반기 1대4 참패, 안방에서 당한 충격 패배에 이어서 이번 경기 2대0으로 졌습니다.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1라운드 경기 전까지 토트넘이 10라운드까지 8승 2무로 선두를 달리고 있었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2명의 퇴장 선수와 2명의 부상자가 핵심 포지션에서 나오면서 그나마 이해할 만하다라는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0대2 패배는 그런 문제들도 전혀 없었고 게다가 첼시 역시 그렇게 경기력이 좋았던 게 아닌데다가 심지어 경기 전부터 우려했던 세트피스 수비 문제로 인해 두 골을 모두 허용했다는 점에 있어서 알고도 당했다, 예견된 패배다, 무기력한 패배다라는 지적이 더욱더 크게 따르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채널은 토트넘이 첼시 원정 스탠포드 브리지 최근 32경기에서 1승 11무 20패로 극악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좌절하고 괴로워하는 손흥민 선수의 사진을 크게 소개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B클럽을 상대로 강팀의 강한 선수, 해결사로서의 활약해왔던 손흥민 선수인데 오직 첼시를 상대로만 역대 득점이 2골밖에 안 되는 정말 개인적인 부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반기 첼시와의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골이 오프사이드로 아슬아슬하게 무효가 됐던 바가 있고 토트넘이 32차례의 최근 첼시 원정 중에 유일한 승리를 거뒀을 때가 손흥민 선수의 화려한 솔로 돌파에 의한 득점이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여러모로 손흥민 선수가 살아나지 못하면 첼시를 이길 수 없다는 게 또 한 번 드러났는데요. 이번 경기 토트넘의 거의 모든 선수들이 부진했다고 할 수 있는 가운데 그래도 기록 기반으로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내 선수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통계 매체 폰몹 기준 평점이 6.9점이었는데요. 수비수 반더벤 선수가 그나마 고군분투하면서 6.7점, 하지만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살짝 마이너스가 있었고 파페사르가 6.8점으로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높은 평점이었습니다. 비수마도 6.8점이긴 했는데 이 두 선수 모두 사실 후반전에 교체 아웃되는 과정 속에 이날 경기 기록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있었을지 몰라도 굉장히 부진한 모습 보였고요. 특히 공격 라인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최근 최전방에서 고전했기 때문에 히샬리송이 선발 출전했지만 6.2점의 극악의 평점을 받으면서 63분 만에 교체됐고 메디슨의 부진 속에 클루세스키를 공미로 배치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노림수도 클루세스키가 5.5점에 불과한 공격 라인의 최저 평점을 받으면서 실패로 돌아갔고 오른쪽 측면에 배치됐던 존슨 같은 경우도 6.1점의 평점, 공격해서 나갈 때마다 똥같은 크로스, 부정확한 패스, 그리고 부족한 결정력, 빅찬 스미스 이런 것들을 연발하면서 토트넘의 공격 라인이 손흥민 선수를 제외하고는 프리미어리그 수준이 맞냐, 챔피언스리그에 도전하는 팀의 그 경기력이 아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런 퀄리티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고 제가 이번 경기에 느끼기에는 이 정도 수준은 거의 프리미어리그 강등권 팀 공격수들보다 모자랄 정도라고 생각이 될 정도니까 이렇게 어려운 패스도 제대로 안 오고 패스를 줘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동료들과 손흥민 선수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나머지 선수들의 경기력이 참혹했습니다. 소파스코어의 평점에서는 미키 반더벤 선수가 7.3점, 열심히 그나마 수비를 커버했던 모습들로 토트넘 선수 중에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고 그 다음이 7.2점의 손흥민 선수였고요. 공격 라인의 선수들 클루세스키 6.4점, 존슨 6.4점, 히샬리송 6.8점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개인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평소보다는 패스 성공률이 떨어졌는데요. 29번의 패스 연결 중에 23번을 정확하게 연결하면서 79%. 그런데 패스 미스가 6번밖에 결국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공격 라인에서 소유권을 잃어버린 횟수도 11번에 불과했었고 크로스 한 차례 시도했던 것이 연결되진 못했지만 그래도 키패스를 팀 내 가장 많은 3번을 기록을 했고요. 2번이나 또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고 그중에 하나를 성공시켰고 8번의 지상 볼 경합 중에 5번 승리하면서 63%
10% 상대 수비 길크리스트를 상대로 훨씬 더 공을 많이 따냈다고 할 수 있고요. 왼쪽 측면을 기반으로 부지런히 뛰면서 슈팅을 때리지 못했어요. 상대 선수들이 두 명이 항상 손흥민 선수의 슈팅 각도를 막고 있다 보니까 그 사이로 공을 빼거나 연결해주거나 동료들이 기회를 만들 수 있고 공간을 찾을 수 있게 미끼 역할을 해줬던 것이죠. 이런 손흥민 선수의 보이지 않는 미끼 역할과 조력자 역할을 인지하지 못한 영국의 이제 현지 기자들은 손흥민 선수에게 뭐 평점 3점이라든지 4점이라든지 최악의 평가를 줬고, 뭐 토트넘 팬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니까 선수별 기대치에 비해 아쉽다는 평가로 저조한 평점을 줬는데요. 하지만 존슨이 뭐 6점이라든지 쿨루세스키가 5점이라든지 이런 평가들은 영국의 축구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축구를 보는 눈이 좀 떨어진다, 축구를 보는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소개할 필요가 없다. 많이 드리블하고 슈팅을 때렸다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대로 드리블을 하고 제대로 기회를 만들고 제대로 패스를 줄 수 있어야 되고 제대로 정확하게 슈팅을 때려야 우리가 수비를 안 당하고 공격을 매듭질 수 있는 건데, 특히 그런 기회들이 다른 선수들에게 열리고 있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워낙 상대의 집중 견제를 받기 때문이며, 손흥민 선수가 고립된 이유는 그런 집중 견제를 풀어낼 동료들의 효과적인 움직임이나 감독의 전술적인 해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고군분투했고, 그런 가운데 그나마 기록적으로 3차례의 파울을 끌어내고 1차례의 태클을 시도해서 정확하게 성공해서 빼내고 2번이나 볼 리커버리를 해냈던 공수 양면과 미드필드 역할까지 해줬던 손흥민 선수의 고군분투를 혹평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BBC 같은 경우도 현지 팬투표 평점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수비수인 반더벤, 로메로 다음으로 높은 3번째로 높은 평가를 줬거든요. 이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측면으로 다시 이동시킨 전술은 참혹하게 실패했습니다. 일단 최전방 공격수로 뛰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포스트 플레이가 안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건 히샬리송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든 히샬리송이든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가 안 되는 것은 팀의 전술적인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게 드러났던 경기였고,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나 히샬리송이 높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박스 안으로 못 들어갔죠. 그랬던 것은 미드필드 라인에서 공이 투입이 안 됐기 때문이고, 21번 쿨루세스키, 29번 사르, 8번 비수마가 히샬리송, 손흥민, 쿨루세스키에게 공을 연결을 못했어요. 이쪽으로 전달이 안 되고 오히려 오른쪽 측면에 포로와 존슨을 통해서만 연결이 됐는데, 그나마 포로가 올라가서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하면서 미드필더로서 패스 열기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선수였고, 그렇기 때문에 포로를 통해서만 공격이 전개됐고, 나머지 선수들이 워낙 공간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존슨의 사이드 돌파만 이뤄졌는데, 존슨이 사이드 돌파를 해도 크로스나 슈팅의 정확성, 패스 타이밍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첼시는 존슨을 상대적으로 편하게 냅두고 다른 선수들을 막는 데 집중을 했다. 특히 손흥민 선수를 봉사하는 데 주력을 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서, 공격형 미드필드 라인에서 클루세스키의 패스 타이밍이라든지 경기의 시야라든지 패스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 후반전에 메디슨이 들어온 이후에야 조금 공격다운 공격이 좀 나왔던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과연 훈련에서 뭘 보한 것이냐, 아무리 기존의 플랜 A의 선수들, 기존 선수들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퀄리티가 안 되는, 애초에 수준이 안 되는 선수들을 이렇게 배치해 놓는 것만으로 이게 해법이 될 수 있느냐. 전술적 해법을 내놓아야지 같은 전술에 선수만 갈아 끼우는 게 어떤 소용이 있느냐. 무엇보다 우도기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지난 경기 벤 데이비스가 왼쪽 풀백을 쪘을 때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이번 경기는 뭐 벤 데이비스가 부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줬다고 하더라도 로얄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서 나름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 상대 지역으로 올라오지도 못했잖아요. 마두에케의 돌파를 막아야 되는 미션도 있긴 했지만 결국 이렇게 숫자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손흥민, 히샬리송, 쿨루세스키 이 3명의 사이에, 보통은 이런 측면 공격수, 중앙 공격수, 공미 사이에 우도기가 들어와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상대의 수비에 허점을 찌르는 그런 형태의 패턴이 토트넘이 전반기에 좋았던 이유인데, 그에 대한 대비책을 찾지 못했고 그런 솔루션을 전술적으로 찾지 못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사이드에서 고립되고 히샬리송은 중앙에서 고립되고 쿨루세스키는 이선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나마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분투를 했느냐, 후반 시작과 함께 46분이었어요. 센터백 로메로가 상대 지역까지 올라와서 존슨이 사이드로 벌렸을 때 그쪽으로 패스를 했고, 그 다음에 사르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움직이면서 존슨의 패스를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사르가 문전으로 크로스를 올렸는데 니어 포스트 쪽으로 히샬리송, 왼쪽 포스트 바깥쪽으로 손흥민 선수가 침투를 했습니다. 그나마 후반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좀 들어와서 움직이면서 공격수 스트라이커에 가깝게 자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 상황이 공이 빠졌다면 손흥민 선수가 슈팅할 수 있는 기회까지 될 수 있었지만 페트로비치 골키퍼가 선방을 하면서 이 넘어갔고요. 53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2명의 첼시 선수가 이제 묶어두고 있잖아요. 그 틈바구니까지 손흥민 선수가 찔러내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위협 때문에 쿨루세스키가 완전히 프리해졌잖아요. 그 패스를 받은 쿨루세스키가 빠른 타이밍으로 패스를 가져가지 못했고 끌고 들어가서 결국
패스를 했을 때도 히샬리송이 문전에서 제대로 마무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기회도 무산이 됐죠. 손흥민 선수의 기점 패스를 통한 공격 템포가 살아났던 장면이고요. 68분 같은 경우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히샬리송이 교체 아웃된 이후 중앙 공격수로 이동을 했는데 히샬리송보다 오히려 중앙에서 등지고 연계도 훨씬 좋았어요. 벤탄쿠르가 들어오면서 3선에서 패스가 살아났고 2선에서는 베디슨이 또 손흥민 선수를 보고 빠르게 패스를 연결해줬고 그 상황에서 등지고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아서 휙 돌면서 전진하다가 본인 쪽으로 3-4명의 선수가 다 몰려있으니까 왼쪽 전방에 비어있던 존슨에게 싹스로 패스를 내줬거든요. 근데 존슨이 수비의 방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로얄을 보고 때린 패스가 부정확했어요. 깊이 뒤로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기서 슈팅을 제대로 때렸든지 아니면 로얄의 발 앞에 날카롭게 패스를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뒤쪽에 있는 손흥민 선수한테 다시 빼주면서 슈팅을 유도할 수 있었는데 최악의 수를 둔 겁니다. 마침표를 제대로 찍지 못한 거예요. 74분 같은 경우에는 호이비에르의 크로스에 의한 존슨의 문전 왼쪽 찬스. 이 상황도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수비 2명을 달고 들어갔기 때문에 존슨에게 프리한 기회가 왔는데 이것조차도 골대 옆에 바깥으로 차버렸거든요. 이렇게 결정력이 안 좋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는 개인적인 전술적인 역할을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의 퀄리티 문제로 이번 경기를 놓치게 됐는데요.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사실상 좌절된 것은 물론이고 이런 경기력이라면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은퇴하기 전까지 토트넘이 우승을 하기는 어렵다.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경기였습니다. 전반기만 하더라도 포스테코글 감독의 이런 신형 공격적 전술을 다듬으면 다음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후반기에 플랜 A 전술이 읽힌 이후에 대응 력을 봤을 때는 포스테코글 감독의 이런 고집불통의 행보는 포스테코글 감독도 결국에는 안 되겠구나. 이 감독으로는 우승이 어렵겠구나. 이런 좌절감을 주고 있거든요. 핸드릭스라는 한 팬이 영국 BBC에 보낸 의견을 영국 BBC가 실시간 중계 중에 크게 소개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I feel for Son. 손흥민 선수가 안타깝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토트넘이라는 클럽과 토트넘 팬들에 대한 손흥민 선수의 충성심이 정말 대단했는데 그가 결국에는 역대 최고의 아시아 선수, The Greatest Asian Footballer of 올타임이라는 타이틀을 갖고도 트로피 없이 은퇴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됐다. 제로 트로피. 우승컵 없이 은퇴하는 선수가 아닌데 토트넘에 괜히 남아서 토트넘과 괜히 재계약을 했고 따돌 수 있을 때 그 좀 본인이 좀 욕심을 내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다면 다른 선수들처럼 떠날 수 있었을 텐데 포체티노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2018-2019 시즌 챔스 준우승 멤버 중에 손흥민만 남았다. 손흥민 선수도 그때 이후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았고 맨시티가 그때 원했고 맨유도 그때 원했고 레알 마드리드도 관심을 보냈지만 계약이 묶여있기도 하고 그 시점에 하필이면 또 아시안게임 차출 문제로 인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대한 고마움 속에 별로 좋지 않은 조건에 연장 계약을 했던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엔 손흥민 선수의 충성심이자 의리였는데 그게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에 발목을 잡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영국 현지 팬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시즌 정말 역대급 경기력을 보이고 있던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다가 도움왕까지 노리던 행보였는데 최근 팀 경기력이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득점을 추가하지 못하고 있죠. 아스날과의 경기에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기록을 하면서 리그 16호 골을 넣긴 했지만 이번 첼시전 무득점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경기력을 봤을 때는 혼란의 21골이라든지 파머의 20골까지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심지어 정말 올 시즌 내내 기대 득점에 비해 훨씬 더 골을 못 넣었던 잭슨이 이번 경기에 또 골을 넣으면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1호 골을 넣었는데요. 전반기 토트넘전에 해트트릭을 했잖아요. 11골 중에 4골을 토트넘을 상대로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의 경기력이 얼마나 좀 최악인지 다른 공격수들에게는 얼마나 토트넘을 만나는 게 행운인지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한국 축구팬의 입장으로선 분통 터지는 경기였고 분통 터지는 최근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경력을 이끌었던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에 부임하면서 위기를 겪을 때마다 토트넘이 구세주가 되고 있어요. 전반기에는 토트넘과의 경기 전까지 굉장히 경질론까지 나왔었는데 토트넘을 4-1로 이기면서 기사회생했고 최근에도 아스널전 0-5 참패로 인해 포체티노 감독이 또 한 번 경질론에 시달렸는데 이번 토트넘전 승리를 통해서 또 한 번 살아남게 됐거든요.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 출신 감독으로 토트넘을 상대로 한 시즌 더블을 달성한 최초의 감독이 됐는데요. 포체티노 감독의 앞으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리버풀은 이번 경기가 끝나자마자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확정됐다고 알렸는데요. 만약 토트넘이 이번 경기를 이겼다면 승점 63점이 되니까 리버풀과의 승점 차이가 승점 12점으로 이제 남은 경기를 만약 토트넘이 다 이긴다고 했을 때 특히 다음에 토트넘의 일정이 토트넘 대 리버풀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아직 토트넘이 리버풀을 제치고 3위까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경기를 패배했기 때문에 남은 경기를 다 이겨도 72점에 그친다는 점에 있어서 리버풀
리버풀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확정이 된 것이고 사실상 토트넘은 이제 하나 남은 4위 자리 에스턴 빌라와의 경쟁만 남았는데 한 경기를 덜 치렀지만 7점 차다. 덜 치른 경기를 이겨도 4점 차가 난다. 그 덜 치른 경기가 맨시티전이다. 그렇다는 점은 이제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간다는 얘기고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유럽 최고의 무대 본인은 유럽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챔피언스리그를 못 나간다. 챔피언스리그를 언제 뛰어봤는지 이제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랜 일이 될 정도. 다이어와 케인은 올 시즌에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서 챔스 4강 무대를 경험하고 있고 챔스 결승 진출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떠나지 않고 토트넘의 의리를 지킨 대가로 본인의 커리어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다음 경기 5월 6일 월요일 0시 30분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고 이어서 5월 11일 토요일 밤 11시 번리전, 5월 15일 수요일 새벽 4시 맨시티전으로 마지막 홈 경기 일정이 이어집니다. 5월 20일 0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통해 올 시즌 공식 일정은 끝나고 시즌이 끝나자마자 호주로 날아가서 5월 22일에는 뉴캐슬과 친선 경기로 올 시즌의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7월 27일에 일본 도쿄에서 빗셀 고베와 친선 경기를 치를 예정이고 이후 한국을 방문해서 바이에른 뮌헨과 쿠팡 플레이 시리즈 경기를 치르기 위한 논의를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토트넘이 어떻게 시즌을 마치고 또 어떻게 프리시즌을 보내게 될지, 그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남아있을지, 손흥민 선수도 남아있을지 많은 것들이 물음표를 남기게 됐던 첼시전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경기들 손흥민 선수가 또 어떻게 마무리하게 될지 한준TV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